자, 오늘 11번째 시간이고 먼저 어나운스먼트로는 이번 주 금요일날 메이크업이 있어요. 그래서 한 3시간 30분 정도, 그렇죠? 2시간 30분 정도 하게 될 거예요. 먼저 리뷰를 하면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봤으니까 사실 리뷰를 많이 안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리뷰를 해야 되겠죠. 이 과목에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무슨 이 과목뿐만 아니라 뭔가를 배울 때 그 과목의 그 전체 구조를 꼭 트리로 그려봐요. 이 과목만 그럴 게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 뭘 하더라도 트리를 이렇게 그려보세요. 심지어 신문에서 어떤 심층 취재 기사를 읽을 때도 머릿속으로 이렇게 트리를 그려가면서 해보세요. 그거랑 아닌 거랑 완전히 달라요.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어떻게 다르게 보이냐면 대부분의 글을 읽으면 그래 대충 썼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구조가 엉성해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안 보고 보면은 다 잘 쓴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톡이라든가 수업이라든가 강의라든가 논문이라든가 뭐든 간에 앞으로는 뭘 딱 접하잖아요. 심지어 TV에서 드라마라도 딱 이렇게 트리를 만들어요. 트리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 과목의 트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과목의 트리는 먼저 처음에 이렇게 과목 제목이 나오고 제목이 뭐였어요? 근데 Statistical Signal Processing이죠. Statistical Signal Processing은 크게 말하면 Statistical Inference의 한 부분이에요. 반드시 Signal Processing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통계적으로 추론하는 것은 우리는 신호 시스템 이런 데 익숙해 있지만 다른 에리어에 있는 사람들은 신호 시스템 이런 얘기하는 건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Statistical Inference라는 즉 통계적인 어떤 추론, 그러니까 어떤 랜덤 피노미넌이 있어요. 반드시 그게 자연현상이든 아니면 인위적으로 만든 거든 간에 어떤 랜덤 피노미넌, 랜덤 오브저베이션이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뭔가를 알아내려는 게 Statistical Inference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뭐예요? 특히 어떤 시그널을 오브저브하죠. 그렇죠?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로서 사용하는 시그널은 어떤 게 있어요? 어떤 매스메티컬 모델이 사용돼요? 항상 얘기하죠. 랜덤 베리어블, 랜덤 벡터, 랜덤 시퀀스, 랜덤 웨이브폼, 그 다음에도 잔뜩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래프 오브 펑션 말고 그래프 있죠. 노드랑 버티스랑 엣지랑 있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도 시그널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트리도 사실은 시그널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에러 컨트롤 코딩 할 때 많이 나오는 게 뭐죠? 폴리노미알이 또한 시그널로 쓰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랜덤 폴리노미알에 대한 어떤 티어리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랜덤 시그널을 모델링 하는데 이용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필드라든가 오만 가능한 게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적은 부분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라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 과목에서는 안타깝게도 모든 걸 커버할 수는 없고 인트로덕터리 과목이기 때문에 어때요? 처음에 오브저베이션을 랜덤 오브저베이션을 벡터일 때, 시퀀스일 때, 웨이브폼일 때 이렇게 나눌 뿐이에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나눴어요? 그러면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파라미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브저베이션으로부터. 그 파라미터가 여러 개 중에 하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일종의 포인트 디텍션이라고 해야 되나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라고 생각해 하고 답을 하나만 우리가 주려고 해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을 때 그 초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어때요? 파이나이트 개거나 카운터블 개면 그거를 디텍션 문제라고 해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고 언카운터블리 인피니트 개면 우리가 에스티메이션 문제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참고로 특히 에스티메이션에는 어때요? 우리가 지금은 포인트 에스티메이션 딱 한 값만 주면서 내 생각에 세타 햇은 이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딱 한 값만 주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인터벌 에스티메이션이라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서관에 가면 잘 안 가지만 도서관에 가면 에스티메이션 디텍션 코너를 딱 보면 책 제목이 뭐예요? 에스티메이션 티어리가 아니라 포인트 에스티메이션 이렇게 되는 책이 있어요. 그걸 펼쳐보면 여러분이 이 시간에 배운 것들이 나와요. 그렇다고 인터벌 에스티메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책은 저는 잘 못 봤어요. 별로 중요 안 한 건지 아니면 그건 정말 통계학과나 이런 데서만 사용하는 건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섹션에 가면 거의 없어요. 저도 논문을 보면서 인터벌 에스티메이션을 해놓은 논문을 딱 한 번 봤어요. 퍼포먼스 어널리시스 하는 거 돼서 요 안에 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선 그어서 이렇게 선 두 개 그어서 요 안에 있다고 하는 그런 거 딱 한 번 봤고. 자, 그래서 디텍션 에스티메이션으로 쭉 나눠서 이제 리프가 어떻게 보면 가지가 처음에 3개였다가 6개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이 파라미터 자체가 랜덤 파라미터일 수 있고
또 non-random 파라미터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어때요? 또 두 개로 갈라져요. 그래서 전체 리프가 몇 개예요? 12개짜리 어떤 트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이 과목의 구조예요. 여러분은 이제 지금 별로 안 헷갈리겠지만, 그리고 안 헷갈릴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니까. 저는 제가 수업을 들을 때 심지어 수업을 다 듣고 A를 받았어요. 받고 한 학기 있다가 퀄리파잉 시험인가 준비할 때 에스티메이션이나 디텍션을 구별을 못했어요. 알겠어요? 문제로 보면 잠깐 이게 에스티메이션 문제야, 디텍션 문제야. 또는 제가 배운 어떤 옵티멀리티 크라이테리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디텍션 크라이테리언으로 뭘 배웠어요? 어떤 미니멈 에버리지 리스크 이런 것도 배웠고, 미니맥스도 배웠고, 니만 피어슨도 배웠잖아요. 에스티메이션으로 넘어가면은 여러분이 유니폼리 unbiased 그러니까 베스트 리니어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라든가 MMSE라든가 이런 걸 쭉 배우는데, 이런 것들이 랜덤 파라메터에 적용되는 건지 넌 랜덤 파라메터 에스티메이션에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쪽에 적용해도 다 되는 건지 이런 개념이 전혀 안 잡혀 있었어요. 수업을 듣고 A를 받았는데도.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스트럭처를 자꾸 나눠봐요. 그래야지 확실하게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 번 학기 수업을 듣고 퀄리파잉 공부 방학 내내 한 사람보다도 한 번 여러분이 한 학기 수업을 듣고 더 정확하게 헷갈림 없이, 그렇죠? 머릿속에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문제에 접했을 때 훨씬 더 쉽게 익스텐드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능력이 개발될 거라고 믿어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과목을 이런 12개의 터미널 노드가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래프죠, 그렇죠? 트리도 그래프의 일종이죠. 네. 그래프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 있죠? 지금 여기는 끝났죠, 그렇죠? 랜덤 파라메터 디텍션이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non 랜덤 파라메터 디텍션. 그래서 거의 끝났어요. 거의 끝났는데, 지난 시간에 여기서 어떤 옵티멀리티 크라이테리언으로 하다가 하나를 빼먹었어요. 뭐였죠? 니만 피어슨 옵티멀리티 크라이테리언을 하면서 리시버 오퍼레이팅 캐릭터리스틱이라는 거를 배웠는데, 그 중에서 continuous observation, 즉 컨디셔널 observation 벡터의 컨디셔널 덴서티 펑션이 continuous 한 경우에 우리가 리만 피어슨 디텍터들의 ROC 커브가 어떤 특정한 모습을 띈다는 거를, 어떤 특정한 프로퍼티를 갖는다는 거를 보이는 와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옵셋이 약간 안 맞네요, 오늘.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알파라는 값을 잡았을 때 이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의 알파에서의 슬로프와 뭐가 어떤 관계에 있다고요? 니만 피어슨 디텍터들은 다 어때요? 니만 피어슨 렘마에 따르면 likelihood ratio test인데 randomized likelihood ratio test고 false alarm rate를 equals alpha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요 기울기가, 물론 컨티뉴어스일 때는 랜더마이제이션이 필요 없어요. 해보면 알겠지만 요 기울기가 바로 뭐에 해당한다고요? 그 threshold 에타에 해당한다라는 그 놀라운 결과가 하나 있었는데 증명을 안 하고 그냥 시험 문제만 냈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갑시다.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또 어떤 그 좋은 경험 따라서 좋은 교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에스티메이션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Composite Hypothesis Testing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노트인데 그것까지 하고 오늘 강의는 끝나겠어요. 자,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펑션이 있어요. 어떤 펑션이냐면 어떤 펑션이에요. PD, Detection Probability vs. False Alarm Probability 라는 커브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값을 알파라고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아요.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먼저 찾고 싶은 게 뭐냐, 여기서 기울기잖아요. 그렇죠? 네. 기울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false alarm rate를 알파로 지금 맞추고 싶은 거죠. 어떤 알파로. 네. 그래서 봅시다. 먼저 detection probability를 어떻게 나타내고 또 false alarm probability를 어떻게 나타낸 다음에 이 식을 오물딱조물딱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알파 값에서의 이 기울기를 찾아서 그것이 at time을 보이면 되겠어요. 굉장히 막막하죠. 네. 시작은 어쨌든 이거 두 개를 뭔가로 나타내야 돼요. 비슷한 놈으로. 맞습니까? 그런 감은 오죠. 그런 감이 안 오면 이제 심각해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놓고는 어때요? 항상 우리가 represent 하는 거죠. rewriting 하는 거예요. 자, 무수히 많아요. 방법들이. 어떤 방법을 써볼까요? 중요한 것은 이미 이 경우는 우리가 답을 알고 있죠. 그 threshold가 나타나야 돼요. threshold가. 근데 어떤 threshold예요? density의 threshold예요? 아니죠. likelihood ratio의 threshold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detection probability랑 false alarm probability를 rewriting 할 때 이 likelihood ratio가 어쨌든 나타나야 돼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그런 가야 될 방향을 바탕으로 해서 써봅시다. 자, 일단 디텍션 확률은 어떻게 쓸 수 있죠? 모든 확률은 어때요? 모든 확률은 랜덤 파라메타의 density를 그 적당한 구간에서 적분해서 얻을 수가 있죠. 그러면 디텍션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디텍션 확률은 observation y의 density를 써서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맞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일단 observation y가 어디 속해야 되죠? 지금 하려는 게 뭐예요? density of y under h1을 적분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어떤 집합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 한번 채워볼래요,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디텍션 확률은 hypothesis 1일 때, 그렇죠? observation의 PDF를 어떤 구간에서 적분한 것이에요. 헷갈리면 이걸 스칼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우시안 노이즈에 0, 1 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density가 여기 하나 있고 conditional density가 여기 또 하나 있죠. 그럴 때 디텍션 확률은 어떻게 돼요? threshold가 2분의 1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2분의 1보다 어때요? 큰 범위 내에서 무엇을 적분해야 돼요? H1에서의 Y의 density를 적분하잖아요. 그렇듯이 여기서도 이제는 랜덤 벡터니까 언더스코어를 붙였을 뿐이고 안 붙였네요. 그렇죠? 미안해요. 언더스코어를 붙였을 뿐이고 대신에 여기에 어떤 집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집합이 뭐냐는 거예요. 다들 써봤어요? 예.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알파 레벨 리만 피어슨 디텍터를 구했더니 threshold가 에타라고 하면은 결국은 뭐예요? likelihood ratio가 에타 이상인 거죠, 뭐. 좀 다시 쓸게요. 여기 좀 지저분하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y가 정확히 쓰면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좀 abuse of notation이라서 미안한데 다시 쓸게요. y가 요 집합에 들은 그런 거죠. 어떤 y들의 집합인데 어떤 y들이냐면 likelihood ratio가 에타 이상인 그런 y들의 집합에 속할 때 여기 y는 제가 싫으면 y 프라임으로 바꿔도 되죠. 저희가 일종의 더미 베리어블이니까 헷갈리면 프라임을 붙여요. 저쪽에 밖에 거랑 헷갈리면 됐습니까? 예. 그래서 에타가 나왔어요. 근데 너무 복잡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죠? 자, 어떻게 하는지는 뭐 나중에 풀어보면 알겠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죠. 이렇게 나타내도 잘 모르겠으면 또 다르게 나타내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것도 해보다 보면 풀릴 수가 있어요. 제가 크리에이티비티, 즉 창조력 또는 뭐라고 해요? 창조성에 대해서 토론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말했던 답을 저는 상당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뭐냐? 창조성이란 이그조스티브 서치를 할 줄 아는 능력이 창조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모든 가능한 해법을 검토할 줄 안다면 거기서 제일 좋은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가능한 해법을 검토할 수 없는 사람이 제일 좋은 해법을 찾아내기는 운 좋으면 찾아낼 수 있죠. 근데 하지만 안 될 거라 이거예요. 이것이 한 가지 방법이에요.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오브저베이션 Y를 가지고 나타낸 거예요.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다른 게. 그러면 이거를 있잖아요. 한번 다시 볼까요? 이거를. 이건 지금 Y가 어때요? 이런 집합하에서만 적분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어떤 트릭을 쓰면은 이 적분 구간은 전체 오브저베이션 스페이스가 되면서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인디케이터 펑션을 인티그란드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 조건을 그 인디케이터 펑션의 조건항에 넣고 그거를 인티그란드에 곱해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는 이 부분은 다 안 쓸게요.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인디케이터 펑션이고 무슨 뜻이에요? 어떤 y가 이 집합에 속할 때 이 펑션의 값은 1이에요. 안 그럼 0이고. 그럼 이게 두 개가 똑같죠? 헷갈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심플리파이를 하면 되죠. 아까 그 바이너리 example 있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트레스홀드 2분의 1을 중심으로 이쪽으로 적분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예 density 펑션이 있는데 거기다가 2분의 1 이상일 때는 1이고 이하일 때는 0인 함수를 곱한 다음에 전체 적분해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문제를 푸는 해법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구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리라이팅, 리프레젠트 할 때 쓰이는 제너럴한 테크닉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인디케이터 펑션을 쓰면 적분 구간을 어때요? 적분 구간에 파라메타가 들어있는 것을 인티그란드에 파라메타가 들어있는 것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 하면 쉽죠, 그렇죠? 그냥 눈으로 보면 그래 이러지만 그거는 그냥 아는 거고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로 한번 바꿔서 말해보면 리얼라이즈, 깨닫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요. 적분 구간에 어떤 파라메타가 들어있는 것을 인티그란드의 파라메타가 들어있는 걸로 바꾸는 방법이 인디케이터 펑션을 쓰는 거예요. 요약이 됐습니까? 자, 이렇게 쓰고 나면 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값 곱하기 확률꼴이죠. 그럼 바로 뭐예요? 기대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인디케이터 펑션에, 그렇죠? 여기는 똑같고 캐피탈 Y. 여기서 주의할 건 뭐예요? 이 Y가 언제냐 하면 H1일 때예요. 그래서 밑에다가 쓰겠어요. H1 이렇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지금 랜덤 퀀터티는 랜덤 벡터 Y밖에 없죠. 오브저베이션. 이 Y가 덴서티 두 개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H1일 때의 덴서티로 이 expectation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알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썼어요. So what? 그러면 똑같은 짓을 어떻게 또 할 수 있죠? false alarm에 대해서도 할 수 있죠. 그러면 false alarm에 대해서는 false alarm rate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H0 그다음에 여기 똑같고 단 차이는 뭐예요? 얘는 FYH1으로 적분을 하고 얘는 FYH0로 적분하는 거죠. 근데 이래가지고는 진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철길이죠. 만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아가는데 여러분이 무수히 많은 시도를 할 수 있어요. 제일 간단한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또 뭐 어떻게 바꾸는 건데 결과만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면 지금 우리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안 넘어가고 여기서 트릭을 쓸 거예요. 어떻게 쓰냐면 여기서 이걸 잘 보세요. 이걸 잘 보면 보이지도 않지만 이것을 만약 H0일 때의 Y의 덴서티로 나누고 다시 H0일 때 Y 덴서티를 곱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게 likelihood ratio로 싹 바뀌죠. 그래서 그 트릭을 쓸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알아내기는 알고 나면 쉽죠. 실제는 어려워요. 실제는 제가 말했지만 여러분이 무수히 많은 방법들을 시도해야 돼요. 참고로 이번에 제가 그 알러튼 컨퍼런스라고 UIUC의 그 일리노이에 있는 컨퍼런스를 갔다 오면서 이제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증명을 해야 되겠는데 스칼라일 때는 이렇게 해보니까 그냥 머리만 조금 쓰니까 돼요. 근데 벡터일 때 증명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13시간 날아오는 동안에 한 9시간 30분을 그걸 계속 시도를 했어요. 증명을 하려고. 잠도 안 자고 이렇게도 해보고 실패했어요. 저렇게도 해보고 또 안 돼요. 이렇게도 해보고 그렇게도 해보고 하다가 결국은 알아냈어요. 네, 그래서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예요? 두 가지예요. 이그조스티브 서치를 끈기 있게 한다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걸 나중에 논문으로 써서 예를 들면 누가 아무도 안 했다고 합시다. 아직 확인 안 했어요. 누가 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다음 시간에 와서 엉엉 울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비디오나 실컷 볼 걸 영화 그러면서 참고로 배틀쉽이라는 영화는 보고 왔어요. 그래도 혹시 알아요? 배틀쉽이라는 영화? 그거 재밌더라고요. 네, 꼭 보세요. 그 트랜스포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영화도 좋아할 거예요. 어쨌거나 아무도 만약 안 했어. 제가 그걸 이제 논문으로 써서 와 사람들이 와 이거 이렇게 재밌는 아이디어를 냈다. 저 인간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 크리에이티비티가 어디서 나와요? 뭐 대단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IQ 얼마짜리 송유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김웅룡이 아니라고요. 알겠어요? 물론 좀 높기는 해요. 하지만 그렇게 높진 않다고요. 그 사람들에 비해서. 어디서 나오겠어요? 끈기 있게 이그조스티브 서치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persistently exhaustive search를 하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어때요? 생각보다 뭐 오래 안 걸렸죠. 9시간이에요. 그렇죠? 예. 오래 안 걸렸어요. 그냥 집중해서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물론 기내식은 중간에 먹었어요. 뭐 숨도 안 쉬었냐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하면은 아마 이걸 처음 증명한 사람도 수없이 많은 이런저런 방법들을 하면서 그렇죠? 특히 어때요? 제가 이그조스티브 서치를 하고 이럴 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처음에 스칼라일 때는 직관적으로 증명이 돼요. 계속 글로 돌아갔어요.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줬던 메시지가 있잖아요. 심플리파이 해서 먼저 풀고 거기서 뭘 얻으라고요? 교훈을 얻어야 돼요. 레슨. 그래서 그거를 익스텐드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하면 결국 돼요. 그러니까 잊지 말아요. 이런 거를. 이런 교훈들을. 자,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게 하냐면 결과적으로는 이 확률을 false alarm rate 디텍션 확률을 이 덴서티로 적분하는 게 아니라 이 H0일 때 Y의 덴서티로 적분하는 걸로 바꿔요. 그래서 이런 트릭을 써요. 보세요. 이 증명이 보면 참 아름다워요. 하는 걸 보면 참 누가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면 존경스럽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걸 증명한 사람도 뭐 대단한 천재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요. 알겠어요? 자, 봅시다. 그럼 다시 한번 디텍션 확률을 보면 기대값으로 쓴 걸 볼까요? 자, 이렇게 돼 있었죠? 맞습니까? H1일 때. 네.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모든 y에 대해서고 여기는 똑같고
그 다음에 값 곱하기 확률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값이고 확률은 뭐예요? H1일 때 여기 나와 있는 녀석 중에서 랜덤 퀀터티 이거밖에 없죠? 얘의 덴서티를 곱하면 되죠. 이렇게 됐는데 이걸 어쩌자는 거예요? 이거를 H1 제로일 때 Y의 덴서티를 나누고 곱해서 트릭을 써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뭔가 희망을 가지고 그렇죠? 될 것이라는. 참고로 제가 그 증명했다는 아직은 몰라요. 그렇죠? 그게 논문이 될지 안 될지는 누가 뭐 30년 전에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도 뭐냐면 잠깐 이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믿음에서 출발했어요. 왠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알겠어요? 누가 말해준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참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too good to be true라고 하죠. 사실이긴 너무 좋은. 이거 잘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근데 발견하면 어때요? 재수 정말 좋은 거죠.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를. 예를 들면 상대성 이론 발표했을 때 다들 좌절했겠어요? 아니면 좋아했겠어요? 신기하잖아요. 이 세상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니까. 심지어 그걸 어때요? 익스트림으로 보냈더니 뭐예요? 뉴턴스 로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신기해요. too good to be true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바꿨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럼 보면 여기도 likelihood ratio가 나오고 여기도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시 기대값 모양으로 한번 써볼게요. H0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제가 쓰는 동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expected value of something인데 이제 어때요? 이 랜덤 퀀터티 y가 언제일 때? 하이파서시스 제로일 때 그때의 덴서티로. 자, 다 썼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소한 실수를 자주 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랜덤 퀀터티이기 때문에 이제 캐피탈 Y로 써야 되고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노테이션에 따르면 마찬가지로 이것들도 캐피탈 Y로 써야 돼요. 왜냐하면 랜덤 퀀터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저도 그랬지만 이걸 나중에 그러면 이 모양으로 거꾸로 바꿀 때 이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지금 뭐 expectant라고 부릅시다. expectation 안에 들어있는 이 녀석 중에 랜덤 퀀터티는 y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값 곱하기 확률 한 다음에 sum 하는 게 expected value인데 이걸 값으로 놓고 그러니까 여기 다 y로 바꾸죠. lower case y로. 그 다음에 확률 이때는 probability density를 곱할 때 뭐예요? y의 density를 곱하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H0일 때. 따라서 여기 H0인 게 나오는 거예요. 확실해요? 네. 여러분들이 이거를 헷갈렸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 과목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안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이런 거 굉장히 주의해서 쓰게 될 거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트릭을 하나 써요. 어떻게 할까요? 보니까 여기도 지금 likelihood ratio가 나오고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것 자체를 하나의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정의를 해요. 람다라는 랜덤 베리어블을 이렇게 정의를 합시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 expectation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한번 써볼래요, 여러분이? 이 람다도 어때요? 두 개의 덴서티가 있어요. H0일 때의 덴서티가 있고 H1일 때의 덴서티가 있죠. 왜냐하면 이 덴서티 펑션을 구할 때 어쨌든 뭐예요? 각각의 y를 넣어서 이 람다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오브저브하는 건 y니까
맞아요? 그때 그 y의 디스트리뷰션이 h0일 때랑 h1일 때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람다의 PDF도 h0일 때의 PDF가 있고 h1일 때의 PDF가 있죠. 그걸 염두에 두고 이 expectation을 다시 한번 써보세요. 이번에는 람다를 써서 y는 전혀 안 쓰고. 아니면 여러분이 답답하면 한 단계 더 거쳐서 해도 돼요. 제가 약간 점프를 하고 있긴 한데 여기서 예를 들면 여기서 이거를 캐피탈 람다 오브 y라고 정의를 해봐요. 그러면 그냥 이 상태에서 그대로 넘어갈 수가 있죠. 한번 해볼까요? 한 단계 한 단계씩 합시다. 너무 어려우니까. 자, 1.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뭘로 바뀌어야 돼요? 더 이상 y로 쓸까요? 한 번은 씁시다. 그럼 y로 쓰면 여전히 y'이고 이번엔 람다 오브 y' greater than or equal to 에이타 여전히 y가 되고 람다 오브 y 맞습니까? 맞잖아요. 이제 이해가 확실히 가죠? 네.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function of y인데 그렇잖아요? 어때요? 이걸 블락으로 그리면 소스가 있고 y가 나오고 우리가 람다라는 걸 써서 function of 람다라는 랜덤 퀀티티를 볼 거 아니에요? 이것만 관여되잖아요. 맞아요? 이 디텍션 확률을 구할 때는 얘만 알면 되지 y를 알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expectation이 이제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쓰여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맞아요? 람다가 로어 케이스예요. 로어 케이스 람다가 에타 이상인 그런 람다의 구간. 그러니까 어때요? 직선상에서 에타 이상인 거고 이 랜덤 퀀티티가 이 집합에 속하면 1이고 아니면 0이죠. 그 다음에 이 람다 오브 y는 람다로 바뀌고.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는 다시 인티그랄을 써볼까요? 기대값은 어때요? 인티그랄. 이번에는 무엇에 대한 적분이에요? 람다에 대한 적분이죠. 맞아요? 베리어블이. 람다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에이타에서 무한대까지. 에이타에서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인티그란드에는 값 곱하기 확률이 들어가야죠. 값이 뭐예요? 값은 1인데 이게 인디케이터 펑션을 어때요? 여기로 벌써 바꿨죠, 제가. 그러니까 인디케이터 펑션은 날라가고 그냥 람다 곱하기 뭐예요? density of 람다여야죠. 언제? h0일 때. 그래서 density of 람다 h0일 때 람다가 있고 그렇죠? 람다 d 람다. 됐어요. 그래서 이런 흥미로운 리프리젠테이션을 얻어냈어요. 좀 어려워요, 그렇죠? 예. 저도 맨날 수업 시간에 이거 가르칠 때면은 수업 시간 전에 막 암기를 하고 들어와요. 암기한 결과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false alarm도 똑같이 할 수 있나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false alarm 레이트는 뭐예요? 이미 이 f 람다 h0 람다로 쉽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디텍션 확률을 놀랍게도 이렇게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false alarm rate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람다만 생각하면, 즉 likelihood ratio만 생각하면 likelihood ratio가 여전히 에타부터 무한대까지인데 뭘 적분해야 돼요? 이번에는 람다의 density function인데 어떤 density function? h0일 때죠.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이점은 뭐예요? 람다가 곱해졌느냐, 1이 곱해졌느냐 차이죠. 자, 여러분이 좀 차이점을 명확히 알고 싶으면 제가 이렇게 쓸게요. 그 아래쪽은 1 곱하기
람다의 density under hypothesis zero고 위에는 람다 곱하기 람다의 PDF under hypothesis zero예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는 이걸 미분하면 되죠. 예를 들면 에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라이프니츠 룰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아래 끝에 있으니까 로어 리미트에 있으니까 앞에 마이너스 사인을 붙이고 이 인티그레이션 베리어블을 다 에타로 바꾸면 되죠. 고등학교 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한 다음에 에타 f 람다 h0 에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폴스 얼람 레이트를 에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똑같이 라이프니츠 룰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에타만 없는 거죠. 뭐 그냥 마이너스 density 따라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나누면 되죠? 나누면 결과적으로 에타가 나왔어요. 알겠어요? 놀랍죠? 보고 나면 이러지만 어려워요. 직접 하려면. 저도 맨날 헷갈려요. 자, 그래서 이제 니만 피어슨 디텍터 그리고 니만 피어슨 디텍터즈의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에 대한 부분은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걸 하려면 제목이 이게 액센트가 이게 Composite Hypothesis Testing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용어가 좀 헷갈리는데 저 노트에 나와 있는 대로 쭉 설명하기 전에 노트 순서를 약간 바꿔서 우리가 이그젬플을 먼저 보려고 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여전히 어떤 하이파서시스 테스팅입니까? 바이너리. 그렇죠? 이것이냐? 저것이냐니까. 자, 바이너리 하이파서시스 테스팅이에요. 그리고 오브저베이션은 어떤 퀀터티 랜덤 벡터죠. 그 다음에 하이파서시스 제로에서는 가우시안 노이즈만 있어요. 화이트 노이즈예요. 코베리언스 매트리스가 모든 방향으로 어떻게 돼요? 모든 방향으로 베리언스가 같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이 uncorrelated 되어 있으니까 가우시안일 때는 uncorrelatedness가 인디펜던스죠. 무슨 얘기하냐면 요거를 다시 써봐요. 예를 들어서 이게 3x3면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 시그마 스퀘어 한 다음에 아이덴티티 매트리스 3x3를 써야 되잖아요. 그럼 다이고널을 쭉 보면 어때요? 다 베리언스가 시그마 스퀘어로 같죠? 그 얘기는 각각 아이덴티컬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오프 다이고널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1행 3열 코에피션트가 말하는 건 뭐예요? 얼마나 첫 번째 컴포넌트랑 세 번째 컴포넌트가 코릴레이션이 있는데 제로 아니에요. 오프 다이고널이 다 제로니까 어때요? uncorrelated인데 가우시안일 때는 uncorrelated joint distributed Gaussian random variables는 언제나 independent해요. 그래서 화이트 노이즈라고 제가 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간단해요. 그러니까 노이즈 온리네요. 그렇죠? 마치 우리가 레이더 디텍션 문제랑 비슷하네요. 그 다음에 하이파시스 1에서는 오브저베이션이 어떤 세타 곱하기 올 원 벡터 알겠어요? 더하기 노이즈예요. 이 문제는 우리가 봤어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약간 달라요. 그럼 여기 세타가 뭐라고 돼 있어요? 이상한 소리가 적혀 있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어떤 값이든 상관없는데 거기다가 뭐예요? 덴서티 펑션까지 줬네요? 이거 어떻게 풀죠? 우리가 지금까지 풀던 문제들은 어떤 문제였어요? 컴피팅하는 서로 겨루는 오브저베이션을 거번하는 덴서티 두 개가 있었어요. 바이너리 문제면. 그래서 이놈 덴서티냐 저놈 덴서티냐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소스 안에 가시 있는데 두 개 양손에 딱 들고는 이쪽 걸 탁 꽂아가지고 아웃풋이 나가게 할까? 이쪽 걸 꽂아서 나가게 할까? 이런 거였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얘는 여전히 하나인데 under hypothesis 1 그렇죠? 그러니까 null hypothesis에서는 그냥 덴서티가 하나인데 alternative hypothesis에서는 몇 개가 있어요? uncountably infinite 개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봐요, 우리 보고? 너 관찰했지? 이놈일까? 아니면 이 중에 하나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뭔가 다르죠, 지금까지 했던 거랑. 그래서 이제 정의를 말할게요. 지금까지 했던 거는 Simple Hypothesis Testing Problems라고 하는데 어떤 거냐면 각각의 하이파서시스가 단 하나의 PDF 또는 PMF 또는 CDF를 가져요. 알겠어요? 오브저베이션을 관할하는. 그러니까 그 오브저베이션이 딱 하나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처럼 널 하이파시스는 덴서티 펑션이 하나로 딱 주어지는데 얼터너티브는 non-countably infinite 개예요. 그래 놓고는 요 하나일까 아니면 요 uncountably infinite 개 중에 하나일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각 하이파시스가 단 하나의 덴서티를 갖는 그런 것들을 simple hypothesis testing,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을 composite hypothesis testing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 중에 몇 명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경우는 좀 심플이랑 뭐가 다릅니까?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이 덴서티가 무한계 있는 것 같지만 세타의 덴서티가 또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여기서의 덴서티는 뭐예요? Y의 컨디셔널 덴서티가 주어져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F sub Y given 세타가 주어지고 F 세타가 주어지니까 FY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경우는 uncountably infinite에 같지만 uncountably infinite 개예요, 사실은. 하지만 어때요? 이게 랜덤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걸 simple hypothesis testing problem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다시 쓸게요. 자, 어떻게 쓸 수 있죠? 여전히 얘는 이렇게 씁시다. 여기서는 물론 이게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의 덴서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H1일 때는 어때요? 적분하면 되죠. 잠깐만요. 잘못 썼네. N이죠, N. 노이즈의 덴서티. 화이트 노이즈의 덴서티를 이렇게 나타내기로 합시다. 그랬을 때, 자, 일단, 만약 세타가 디터미니스틱 하면, 그때 이 Y의 덴서티는 어떻게 나타나죠? 어떻게 돼요? 한번 써볼래요? 써보세요. 어떻게 돼요? 만약에 세타가 이렇게 랜덤하지 않고 디터미니스틱 하다면 N이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 덴서티라고 할 때 요 Y의 언더 하이파시스 1에서의 Y의 덴서티는 어떻게 나타나요? 노이즈의 덴서티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나타내요? 이렇게 나타나요. 써보세요, 먼저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써놓은 거랑 맞춰보세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그 가우시안 노이즈를 생각해 보세요. 미인이 세타면 어때요? 그 y 스퀘어 자리에 y 마이너스 세타 스퀘어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또 세타의 덴서티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뭘 곱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하이파시스 언더 하이파시스 1에서의 Y의 덴서티가 딱 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뜻 보면, 그리고 사실 컴포짓 하이포테시스 테스팅 문제예요, 여기서는. 하지만 이 문제는 이 랜덤 파라메타가 이런 거를 뉴센스 파라메타라고 해요, 참고로. 뉴센스 파라메타는 뭐 성가신, 귀찮은 이런 뜻이에요. 자, 따라해보세요. The nuisance parameter. The nuisance parameter. 예, 한번 발음 안 하면요 1년 지나고도 이건 못 읽어요, 이 단어를. 알겠어요? nuisance parameter라고 하는데 그 성가신 파라메타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때요? 이게 uncountably infinite gate density를 파라메터라이즈하는 어떤 베리어블이잖아요, 얘가. 근데 성가시죠, 상당히. 그렇죠? 우리 심플한 라이프를 살고 싶은데 컴포짓, 복잡한 라이프를 살게 만드는 성가신 파라메터예요. 근데 이게 랜덤하고 이 랜덤 뉴센스 파라메터의 디스트리뷰션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를 심플 하이포테시스 테스팅 문제로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럭키한 거죠, 이 경우는. 그런데 안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쉬운 경우예요, 쉬운 경우. 알겠어요? 이거랑 반대되는 놈이 반드시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보자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어렵거든요. 봅시다. 자, 여기 이그젠플이 나왔어요. 이번 이그젠플도 똑같이 생겼어요. 네. 널 하이포테시스에서는 덴서티가 몇 개 있어요? 6의 4페이지를 보세요. 덴서티가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어요. 주의할 건 뭐예요? 이게 바이너리 때만 컴포짓 심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m머리에서도 어때요? 각각의 m개의 하이포테시스에 대해서 오브저베이션을 관할하는 덴서티가 딱 하나 있으면 그건 심플이에요. 단 하나의 하이포테시스 밑에도 2개 이상이 있으면 그건 컴포짓이에요. 알겠어요? 지금은 바이너리만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m머리라도 상관없어요. 시험 문제는 그런 걸 내겠죠, 제가. 확정할 줄 아는지 보려고. 자, 널 하이포테시스에서는 덴서티가 또 가우시안이고 화이트예요. 딱 주어졌어요. 그런데 얼터너티브 하이포테시스에서는 아까랑 똑같은데 모양은 요게 이제 로워 케이스 세타를 썼죠. 무슨 뜻이겠어요? 이 뉴센스 파라메타가 랜덤이 아니에요. 참고로 세타는 잠깐만, 이건 노운이네, 그렇죠?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밑에 내려가야 돼요. 쏘리. 네, 제가 잠깐만요. 안 만들어놨나? 그럴 리가. 네, 미안해요. 언노운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노운일 때도 있는데 언노운이라고 해보세요. 알겠어요? 언노운이라고 해보세요. 그 다음에 세타는 양수라고 할까요? 여기서 세타는 양수인데 그렇죠? 세타는 양수인데 몰라요. 그런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여전히 여기는 uncountably infinite의 density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y 벡터의 리얼라이즈 된 걸 딱 보여주고는, 자, 여기 찍혔어. 그런 다음에 하이포테시스 제로가 true일 것 같아, 1이 true일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관찰값을 딱 봤더니 어때요? 이 벡터가 제로에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노이즈 베리언스는 예를 들어 다 1이라고 해요. 그랬는데 이 오브저베이션 리얼라이즈 된 게 뭐 100만 콤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이? 당연히 H1이 true라고 하겠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점점 줄어서 뭐 예를 들면 0.5 콤마 0.7 뭐 이렇게 나왔어요. 노이즈 베리언스 1일 때.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이제는 뭐가 필요해요? 엄밀한 수학적인 유도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어떤 엔지니어링 프로블럼들은 그냥 여러분 직관으로 해결이 돼요. 근데 그거를 막 이상한 테크닉을 써서 풀려고 하지 말아요. 참고로 저희 막내 삼촌께서 부산시청에 근무하시다가 건설회사 취직을 하셨더니 처음에 이제 막내 삼촌은 대학을 안 나오셨어요. 공고를 나오셨는데 그 대학 나온 사람들이랑 같이 이 보스가 테스트한다고 딱 숙제를 내줬어요. 그 도면을 주고는 이 사람 땅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땅의 면적을 계산해 오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땅을 몇 평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음날
도착했어요. 와가지고 예를 들면 그림을 그려볼까요? 수업 끝날 때 됐나요? 15분 남았는데. 예를 들면 이게 지도인데 여기에 이 사람 땅이 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몇 평인지 구해와라.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직사각형도 아니고 뭐 이래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는 사람? 성준 씨 어떻게 구해요? 면적을? 작은 정사각형이랑 직사각형을 여러 개 그려서 네. 하나의 정사각형 넓이를 1로 잡으면 만약에 정사각형의 개수를 세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쪼갠 다음에 맞아요? 본래 면적 구하는 게 그거죠. 그래서 그 정사각형을 좀 작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자, 그랬더니 이제 대학 나온 그렇죠? 건축과인지 토목과인지 모르겠어요. 분들이 어떻게 했느냐? 일단 여기를 이렇게 쪼갰어요. 그 다음 어떻게 했겠어요? 이걸 각도로 재가지고 직선이니까 그렇죠? 이때는 어때요? 실제로는 그냥 이렇게 삼각형으로 쪼갠 다음에 뭐 나눠도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곡선이면 어떻게 돼요? 곡선이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곡선이에요. 이 사람들이 피팅을 했어요. 2차 커브로. 알겠어요? 2차 곡선을 가지고 구간별로 피팅을 한 다음에 어때요? 아, 이건 2차 커브로 잘 안 되니까 3차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따가지고 적분을 해서 가져왔더래요. 대단하죠? 예. 물론 이제 곡선은 아니었어요. 다 이렇게 여러 개로 되어 있는 직선들이 되어 있었어요. 하여튼 이 사람들은 어때요? 쪼개가지고. 근데 사실 이거는 별로 안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이런 걸 해결하는 방법을. 고등학교 때. 어떻게 하냐면 제일 간단한 건 뭐냐면 이렇게 쪼개요. 삼각형이죠, 다? 그럼 자로 삼각형 변의 길이를 다 재요. 그러면 변의 길이 3개가 주어지면 공식이 있죠. 누구의 공식이죠? 헤론의 공식? 네. 그럼 끝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적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피팅해가지고 뭐 기울기가 얼마인 것 같고 각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많은 경우는 있잖아요. 여러분들 정도 트레이닝이 되고, 물론 아직은 덜 됐어요. 졸업하고 박사하고 그럼 트레이닝이 되고 머리가 어느 정도 되면은 일단 직관적으로 답이 어떻게 될지가 나와요. 여러분이 생각만 하면. 근데 많은 경우에 여러분이 생각을 안 해요. 안 하고 어때요? 예를 들자면 비유를 하자면 적분할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심플한 방법들이 있는데.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문제에서 세타는 unknown이고 그냥 양수예요. 알겠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때는 뭐예요? 세타가 0이고 얘는 세타가 양수인 거죠. 오브저베이션 모델은 y는 세타 1 더하기 n인데 그게 여기 있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세타 제로 대신에 0을 넣으면 조금 전에 문제가 되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널 하이파시스에서는 덴서티가 하나고 얼터너티브 하이파시스에서는 덴서티가 무한계인데 이제는 세타가 랜덤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일단 이 문제가 주어졌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여러분이 어떤 디텍터를 구하려면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네 가지 스텝이 있는데 뭘 해야 돼요? 첫 번째가 옵티멀리티 크라이테리언을 선정해야죠. 그렇죠? Definition of goodness예요. 뭐가 좋으냐? 그렇잖아요? 어떤 걸 원하느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니만 피어슨 like 크라이테리언을 만들려고 해요. 알겠어요? 니만 피어슨 비스무리하게. 그러니까 false alarm rate의 upper bound를 주고 디텍션 확률을 maximize 하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정확한 데피니션인가 이런 좀 우려가 생겨요. 예. 그 다음은 뭐죠? 어쨌든 만들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솔루션을 찾아야죠. 그렇죠?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있죠. 그렇죠? 만약 유니크하면 더 솔루션이고 유니크 안 하면 find the solutions 이고 어떤 때는 어때요? 하나만 찾아서 만족할 때가 있죠. 그럼 find a solution이죠. 그 다음에 잠깐 빠졌죠. formulate the problem이 빠졌죠. optimality criterion을 선정한다고 해서 어때요? constraint랑 뭐 이런 게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제가 스텝을 하나 빼먹었어요. 얘가 problem formulation. 그럼 사실 optimality criterion 어때요? 이게 자체로는 problem formulate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알겠어요? 왜냐면 어떤 가정들이 필요하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 constraint를 줄이거나. 그 다음에 뭐예요? evaluate the performance죠. 그렇죠? 네,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물론 evaluate 할 때는 음미를 하는 것도 들어있어요. 예. 자,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이런 걸 하려고 해요. 여전히 우리가 디텍션 확률을 맥시마이즈 하고 싶어요. 그런 디텍터를 찾고 싶은데 false alarm rate는 알파 이하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디텍터를 우리가 딱 선정을 했다고 합시다. 디텍터를 선정해서 그 디텍터가 이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false alarm rate가 nuisance 파라미터 값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때요? 이것이 nuisance 파라미터의 모든 값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어떤 nuisance 파라미터 값이 어떤 값일 때는 성립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찾는 디텍터는 하나예요. 지금 알겠어요? 디텍터는 하나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모든 세타에 대해서 돼야 되고. 그다음 또 하나는 뭐예요? 디텍션 확률이 사실 또 누슨스 파라미터의 함수죠. 그러니까 잠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뭘 그리라고요? 그림을 그려요. 알겠어요? 세타가 그냥 벡터일 수도 있지만 스칼라라고 합시다. 간단하게. 그래서 뭐 이 정도 안에서 움직인다고 해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디텍션 확률을 그리면 디텍터를 딱 픽스하면 디텍터를 픽스해놓고 뉴슨스 파라미터를 쭉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디텍션 확률이 변하겠죠. 근데 그게 뭐 일반적으로는 커브겠죠. 직선이란 보장은 없잖아요. 어떤 커브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합시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면 이 디텍터 델타 1이라는 녀석은 요 세타 1이라고 할까요? 세타 1에서 최적화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뭐냐면 여러 디텍터들의 이 probability of detection 커브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물론 이것들은 다 어떤 디텍터들이에요. 델타 1, 델타 2, 델타 3, 델타 n들은 다 모든 세타에 대해서 false alarm rate는 만족하고 있어요, 지금. 알겠어요? 그림이 두 개 필요해요. 이게 델타 뭐 2, 델타 1, 델타 3 뭐 이렇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false alarm rate는 다 만족시키고 있어요. 하나를 우리가 딱 선택했어요. 델타 2. 그랬더니 세타가 아무리 변해도 알파 이하예요. false alarm rate가. 그런데 요 델타 2는 어때요? 요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걸 보세요. 디텍션 확률을 맥시마이즈 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놈이어야 돼요? 저 그림을 좀 잘못 그렸나? 잠깐만요. 거꾸로 그렸네요. 그렇죠? 위에를 잘못 그렸어요. 위에 것도 뒤집어져야죠. 그렇죠? 문제가 뭐냐면 세타가 바뀌면
델타 2를 내가 옵티말이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어때요? 요렇게 지나서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옵티말이 아니죠. 델타 1이 더 낫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모든 false alarm rate less than or equal to 알파를 만족하는 모든 세타에 대해서 그런 디텍터들을 찾아서 이걸 그려봤을 때 서로 이렇게 좋았다 나빴다 하면은 뭐 어떻게 돼요? 이 문제의 솔루션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뭘 강조했어요? existence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는 존재 안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운이 정말 좋아가지고 이런 디텍터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false alarm rate가 모든 세타에 대해서 알파 이하인, 알겠어요? 네,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거죠. 알겠어요? false alarm rate가 모든 세타에 대해서 알파 이하인 디텍터들. 알겠어요? 걔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이제 신경 쓸 거 없죠? 걔들에 대해서 이 디텍션 확률 커브들을 그려봤더니 어떤 하나의 디텍터가 항상 모든 세타 값에 대해서 이렇게 제일 위에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뭐예요? 더 솔루션이죠. 하나 있으면. 그쵸? 이때 존재할 때 이 솔루션을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존재할 때 if a solution, the solution, a solution이겠죠?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니만 피어슨 디텍터에서는 뭐라고 불렀어요? 다른 이름으로 니만 피어슨 디텍터를 The most powerful detector with level alpha 뭐 이렇게 얘기했죠? 이때는 어때요? 모든 세타에 대해서 The most powerful 하다고 해서 uniformly most powerful detector라고 해요. 알겠어요? The UMP라고 해요. The UMP detector라고 해요. 알겠어요? 용어를 알겠죠? 네. 근데 존재 안 할 수도 있어요, 문제에 따라서.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간단한 문제 있잖아요. 거기서 존재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Y는 null hypothesis에서는 그냥 화이트 노이즈고, 그 다음에 alternative hypothesis에서는 크기는 모르지만 0에서부터 1, 1 방향으로 세타만큼 간 민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자, 그때 어떻게 구하죠? 이걸 보면 힌트가 있죠. 어떻게 해요? 일단 constraint set을 만족하는 디텍터들을 다 찾아봐요. 가능하면, 물론 불가능하면 못하지만, 그렇잖아요?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이게 유일한 방법은 아니고. 근데 당연히 뭐예요? 이 안에 있는 모든 디텍터들이 굉장히 간단하게 파라미터라이즈 되면 그 다음에 찾는 거는 해볼만 하잖아요. 자, 그래서 false alarm rate가 알파 이하인 것 찾아야 되는데 어때요? 어떻게 찾아요? 세타를 각각 픽스해보고 하면 되죠. 그렇죠? 가까이 세타에서 찾은 다음에 어때요? 아닌 놈들은 다 없애면 되잖아요. 그런데 세타 값에 null hypothesis의 density 펑션이 좌지우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냥 화이트 노이즈 아니에요. 거기다가 세타를 픽스하고 나면 어때요? 니만 피어슨 디텍터는 likelihood ratio 테스트고, 그러면 threshold 디텍터가 되죠. 어떻게? 세타 곱하기 all1이랑 제로 사이에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서 이쪽이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Q 펑션으로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false alarm rate가 알파인 디텍터들은 굉장히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 있듯이. 이게 제로, 올 제로고, 그렇죠? 이게 원 방향이에요. 올 원 방향이고, 그래서 드레스홀드가 이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나올 확률이 뭐예요? 알파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돼요. 간단하게. 바로 요 거리가 딱 나오죠. 요 값이 알파가 되는 에타 프라임이 이렇게 될 때 드레스홀드죠. 오브저베이션 y와 올1을 랭스트 스퀘어 루트로 나눈 거 해보세요. 안 어려워요. 해봤을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 공부하면서 비슷한 거를. 그냥 세타를 그냥 어떤 파지티브 값으로 주고 니만 피어슨 디텍터 구하라 하면 구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딱 그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Q 펑션의 인버스 펑션을 정의한 다음에 쓰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알파 레벨 테스트 모스트 파워, 그러니까 알파 레벨 모스트 파워풀 디텍터가 구해졌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작은 것들도 캔디디시죠, 물론. 폴스 얼람 레이트가. 더 작은 것들은 어떻게 돼요? 스레스홀드가 더 이쪽으로 가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세타가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요 커브를 지금 그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려보자고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6페이지입니까? 7페이지? 네. 지금 보세요. 세타는 0 이상이죠. 그렇죠? 세타는 0 이상이고 우리의 디텍터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요? 폴스 얼럼 레이트가? 세타에 관계없죠? 이 값이 알파면은 어때요? 이렇게 나타나는 게 하나 있어요. 얘는 어때요? 아까 트레스홀드가 베타 프라임이 시그마 Q의 뭐 알파 인버스 알파였나요? 뭐 이렇게 되는 놈이죠? 맞습니까? 네, 시그마 Q 인버스 알파. 그 다음에 이것보다 큰 녀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들은 어때요? 여기 다 있는 거죠, 여기. 쭉 무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뭐예요? constraint set을 찾는 거죠, 우리가. 델타인데 뭐예요? false alarm rate가 알파 이하 모든 세타에 대해서. 그랬더니 몇 개가 있어요? uncountably infinite 개가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카운터블하게 그려놨지만 uncountably infinite 개가 있잖아요. 이쪽으로 갈수록 threshold는 사실은 더 멀어지는 거죠, 원점에서. 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false alarm이고, 그 다음에 디텍션 확률이 있을 거예요. 참고로 여기는 그리면 안 되죠, 그렇죠? 여기 세타가 안 가니까. 이쪽으로는 이렇게 계속 가고, 그 다음에 여기 세타가 있고, 이 디텍션 확률인데, 디텍션 확률이 이제 어떻게 돼요? 얘 디텍션 확률부터 그려볼까요? 어떻게 되죠? 디텍션 확률. 1 Q 펑션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 2D면은 지금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세타, 콤마 세타가 있고 여기서 접분하잖아요. 여기서 접분하는데 이게 덴서티니까 어때요? 1 Q 펑션으로 하면 나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내가 트레스홀드를 여기 잡아놨는데 얘가 세타가 0일 때부터 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요? 값은 작아지죠. 왜냐면 접근하는 구간이 작아지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갈 거라고요. 맞습니까? 이 디텍터가 언제일 때? 요 녀석일 때. 같은 거라고 해요, 지금. 점을 찍어놨지만 같은 거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디텍터는 어떻게 돼요? 여기 두 번째라는 게 없지만 다른 디텍터들은 스레스홀드가 어때요? 더 이쪽에 가 있죠. 자, 그런데 세타가 0에서부터 쭉 변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작은 값에서 시작해서 더 작은 값으로 항상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디텍터들은 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디텍션 확률들이. 그냥 로그라고 합시다.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알겠어요? 자, 이제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한테. 어느 게 uniformly most powerful 해요? 얘가 uniformly most powerful 하잖아요. 모든 세타에 대해서, 그렇죠? 모든 세타 값에 대해서 다른 디텍터들이 퍼포먼스 커브보다 항상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uniformly most powerful 디텍터의 이 퍼포먼스 커브예요. 하나는 false alarm rate 커브고 하나는 디텍션 커브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존재하죠. UMP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문제를 세타를 0이다 아니다로 만약 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어떻게 했냐면 세타가 0일 때랑 양수일 때로 했잖아요.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세타가 0일 때랑 세타가 음수인 녀석들로 한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전히 돼요. 왜냐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세타를 양수로 줬고 이걸 -1이라고 잡은 거니까 뒤집은 거니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세타가 0일 때랑 세타가 0이 아닐 때로 나누면 그때는 UMP가 존재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지났지만 조금만 더 말을 하면, 그러니까 어떤 composite hypothesis testing problem이 주어졌을 때 제일 먼저 체크할 건 뭐예요? 어떤 nuisance parameter가 있을 텐데, 그 nuisance parameter가 랜덤이고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적분해서 simple hypothesis testing problem으로 만들 수 있으면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크라이테리언 적용해서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해요. 참고로 nuisance parameter가 랜덤이라고 해서 이게 랜덤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은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hypothesis 제로냐 원이냐 이 prior probability가 안 주어지면 여전히 non 랜덤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데 이 nuisance 파라미터가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파라미터가 아니라 nuisance 파라미터, 성가신 파라미터가 그 녀석이 랜덤도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한 가지 크라이테리언은 리만 피어슨 크라이테리언인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디텍터가, 옵티멀 디텍터가 존재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존재 안 한다고 포기할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보세요. 조금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데 널 하이파시스에서는 세타가 0이라고 했고 컴포짓 하이파시스에서는 세타가 양수 이렇게 해서 해봤어요. 그 다음에 널 하이파시스에서는 노이즈 온리, 얼터너티브에서는 원원 방향으로 어떤 컴포넌트가 얼마큼인지 모르지만 있는 녀석. 그렇게 했더니 그때는 있었어요. 맞아요? Uniformly Most Powerful Detector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꿨냐면 세타가 0일 때랑 아닐 때로 바꿨더니 예를 들면 존재 안 해버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그냥 0일 때랑 아닐 때로 나누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0일 때랑 0에 굉장히 가깝지만 0이 아닌 놈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게 0에 굉장히 가깝지만 0이 아닌이라는 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요? 뭐 엡실론 써가지고 할까요? 좀 애매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문제를 어떻게 했냐면 세타가 0일 때랑 세타 0이 아닐 때로 했더니 UMP가 존재 안 해요. 근데 분명히 직관적으로는 뭐냐면 세타가 0이 아주 가까울 때로만 한정하면 존재할 것 같거든요. 그때 사용되는 개념이 locally most powerful detector예요. uniformly가 아니라 locally. 알겠어요? 언제 locally? 예를 들면 이게 세타면은 어때요? 이번에는 세타가 세타 제로가 아닌데 세타에 굉장히 가까울 때. 예를 들면 물론 이게 양수로 잡아도 되지만 문제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에 따라서. 여기서는 뭐냐면 이렇게 나눴더니 이게 존재 안 하는 거예요. UMP가. 그런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세타가 세타 제로에 가까운 녀석이면서 세타가 아닌 것이라면은 이런 문제는 답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로컬하게 세타 제로 근처에서. 세타 제로는 아니지만.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uncountably infinite의 density가 있는데 얘들한테 다 유니폼하게 성능이 좋은 건 없지만 그 중에서 파라미터 세타가 세타 제로에 가까우면서 요 조건을 만족하는 소수의 것들만 모아놓으면 일종의 most powerful detector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면 그것을 locally most powerful detector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티어렘이 있는데 이게 어려워요. 다음 시간에 물론 설명할 거예요, 제가. 근데 여러분이 한번 이해를 하려고 시도해 보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노트만 보잖아요. 그러면 100% 페일 할 거예요, 여러분이. 알겠어요? 여러분이. 왜냐하면 저도 이걸 이해하는데 몇 년 걸렸겠어요. 네. 교수가 돼서 강의하면서 이해했어요. 퀄리파잉 시험 공부할 때도 이해가 안 가서 그냥 암기했어요. 혹시 나오면 풀어야지 이러면서. 빈센트 푸어 책에 있거든요. 읽어보세요. 제가 30번 이상 읽었는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대학원 시절에는. 그래서 그냥 암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해가 가더라고요. 나중에. 수업 준비를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좌절하지 말아요. 알겠어요? 네. 여러분 지금 한두 번 보고는 모른다고 나는 그냥 적당히 졸업이나 해야겠다.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아까 두 가지 강조했죠. persistently exhaustive search를 하면 된다고요. 알겠어요? 이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persistent하게 계속 내가 이걸 이해하는 모든 가능한 방법들을 생각해 보면 돼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건 할게요. 여러분들 그 야구 게임 스트라이크 볼 게임 알아요? 숫자 4개 정한 다음에 서로 다른 숫자 4개를 하죠. 반드시 0에서 9까지.
네 자리 숫자를 4디짓 넘버를 만들어요. 0, 1, 2, 3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물어보죠. 야, 1, 2, 3, 4. 그러면 만약에 1이 있으면 뭐예요? 일단 스트라이크인가요?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맞아야지 스트라이크인가요? 딱 정확하게? 볼은 뭐예요? 응? 있는데 그 자리는 아니면? 예. 스트라이크 볼 게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서로. 그런데 한 500만 원쯤 걸었다고 해보세요. 근데 내가 두 번째 시작했는데 우한 씨가 이번 턴에서 딱 맞춰버렸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최소한 비교해야지 그 다음 게임을 다시 하겠죠. 안 그러면 500만 원 날리는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해요? 보통.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정보를 가지고 줄인 다음에 어때요? 로지컬하게 어느 정도 줄인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이그조스티브 서치를 하잖아요. 제가 심지어 128개인가를 서치해서 2개가 딱 남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찍었어요. 그랬더니 맞췄어요. 그렇죠? 신혼초에 이제 심심하니까 와이프랑 이제 스트라이크 볼 게임을 하다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정말 지독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persistently exhaustive search를 하면 된다는 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여기까지 합시다.